태평양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전투, 83일 동안 벌어진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전투, 2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자비한 소모전, 군인보다 민간인의 목숨을 더 많이 앗아간 공포와 광기의 전투, 바로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것일까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와 오명을 남기지 마라. 도조 히데키의 명령 전진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진훈은 어떻게 오키나와 전투를 비극으로 물들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연이은 일본군의 패배로 일본의 패망의 기운이 짙어졌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자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일본 본토 공격이죠. 일본 본토를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기지가 필요했죠. 그 적격인 장소가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에는 지금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지입니다.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를 알려주는 한 줄 설명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타이완까지 거리가 똑같다. 때문에 오키나와는 태평양의 십자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오키나와에 기지를 세우면 대만, 중국으로 가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지, 해군기지로도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반드시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오키나와 일본군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부대였습니다. 병력은 10만여 명이었는데 사실 이들을 70%가 노무자였어요. 오키나와 주민으로 이루어진 징병부대가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10군단 사이먼 버크너 중장이 총사령관을 맡습니다. 미군 병력은 해군을 포함해서 무려 54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첫날 상륙부대 병력만 18만 2천여 명인데 이 숫자는 노르망디 상륙대의 2배가 넘는 수입니다. 병력뿐만 아니라 전력도 차이가 컸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40여 척의 항공모함을 편성해 오키나와 상륙을 위한 육상부대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연합함대의 항공모함 중 17척은 두꺼운 방탄 시멘트 갑판을 둘었습니다. 또한 18척의 전함과 1,500척이 넘는 전투함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군은 단 한 척의 전함과 400여 척의 전투함으로 미군과 연합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군 우시지마 사령관은 해변을 포기하고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지대로 미군을 유인해서 대응하는 지구전을 선택합니다. 일본군은 상륙지점 방어를 포기하고 왕궁이 있는 슈리성을 중심으로 방어구역을 배치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일본군은 미군한테 이기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모전과 지연전으로 미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본군은 지형과 지하진지를 이용한 저격을 위해서 기관총, 박격포, 야포 지점을 선정하고 지하에 이동로와 사령부, 중점시설을 두었습니다. 미군은 길이만 120km인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의 저지선을 뚫고 고지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3월 29일 미군과 연합군은 함대를 직결해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폭격합니다. 작전명 아이스버그. 오키나와 고지를 점령해야 한 것은 빙산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의 집중 포격은 사나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 효과는 없었어요. 당시의 폭탄과 폭격 가지고는 지하에 있는 병사들을 괴롭히기만 할 뿐 전투력을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4월 1일 18만여 명의 미 병력이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거의 무혈로 상륙에 성공합니다. 당시 해병연대장이 사단 보급 창교에게 보낸 메모에는 부하들이 여태 일본군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일본군 병사 한 명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묻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이 적막 뒤에 무서운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날이 하필 만우절 겸 부활절이었어요. 일본군의 저항이 없자 부활절의 은혜라는 사람, 만우절이라 우리가 쏟고 있다는 농담이 미군 사이에 돌았다고 합니다. 일본군뿐만이 아니라 섬 주민들도 보이지 않았는데 일본군은 기지인 슈리성에 있었고 미군에게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으려고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비행장을 먼저 점령하고 해병대는 북부로, 육군은 남부로 나뉘어 진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북부에 일본군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일본군 주력은 남부 슈리성 부근에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군의 허를 찌르는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로 가미카제 공격이었죠.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합니다. 가미카제 특공대는 오키나와 바다에 띄어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총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했습니다. 일본군은 자살 공격으로 미군의 진군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했던 것이죠. 가미카제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군 함대는 멀쩡했어요. 미군은 슈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일본군을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가며 진격했습니다. 미군은 수류탄과 화염 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 제거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에게 항복을 유도하거나 협박을 하곤 했습니다. 일본군은 거미줄처럼 뚫려져 있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미군이 방어선을 뚫을 때까지 싸우고, 막상 뚫리면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얕은 경사,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매끈하고 무덤 같은 능선이 이렇게 파도치듯 있는 데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숨을 곳도 없고 사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방어만 하거나 공격을 주저하는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박증이 되어 있었어요. 4월 12일, 12일 사이에 일본군은 습관대로 미 육군 지역에 야습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1,600명의 전사자를 내고 결국 중지하게 되죠. 비록 미국이 야습은 격퇴했지만 일본군의 방어가 워낙 촘촘했기 때문에 미군도 쉽게 전진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자 미군도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4월 19일에 군용기, 함포, 야포 있는 건 다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포격을 합니다. 그리고 3개 사단을 동시에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일본군은 끄떡이 없었어요. 결국 미국 공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총공세는 소용이 없다. 결국 가서 하나하나 부수면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군도 죽고 일본군도 죽으면서 먹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미군이 방어선과 이 전투를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본군 병사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 놀랄만한 병사의 존재는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 중에서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합니다.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부릅니다. 미군이 원래 어린아이들한테 좀 약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일본군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2개를 줬다고 합니다. 만약 전투 중에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자결하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지자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도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집단 자살을 명령한 것이죠.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하고 강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공포를 조성합니다. 도조 히데키의 명령이 전젠훈이란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적용한 거죠. 전젠훈이란 일본군이 전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글이라는 뜻인데, 그중에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가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군인도 공무원도 주민도 군인이다. 군인처럼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사상을 주입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죽는 것보다 살아서 포로가 되는 것이 더 큰 공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상에 세뇌당 오키나와 주민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상황까지 벌이게 되었고, 당시 참상에서 살아남은 주민은 일본군이 마을 지도자와 청년들에게 수류탄을 나눠줬다. 촌장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수류탄이 불발되자 한 아버지는 나무를 꺾고 부인과 아이를 때려주겠다. 나와 내 형도 어머니의 기모노 끈으로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의 목을 졸랐다. 나는 적을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으라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그곳을 나왔다.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잔혹한 명령을 내린 것은 미군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전투가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의 스파이가 될 가능성을 잘라버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이 만든 협상 테이블에 어쨌든 미국이 나오는 게 이 전쟁을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 썼던 것입니다. 이런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았죠. 죄책감과 심리 불안을 호소하는 미군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오키나와 방어전이 의외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일본군의 병이 다시 도집니다. 강력하게 공격을 하면 미군을 몰아낼 수는 없어도 약화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부 해안에 배치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24사단과 44여단을 불러서 공세를 명령합니다. 일본군은 미군 7사단과 77사단의 정면을 돌파해서 배우고지와 진지를 점령하고 돌파구를 확보하면 후속 부대가 전진해서 돌파구를 넓히는 식의 전형적인 돌파 공격 전술을 펼칩니다. 가운데에는 주력이 공격하고 측면으로 나가는 부대는 측면을 엄호하면서 공격 부대를 엄호하는 거죠. 이런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수백 명의 특공대를 미군 측면에 상륙시키는 작전까지 시도를 합니다. 5월 4일 일본군의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군의 엄청난 물량 공세에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미군은 일본군과 싸우면서 이런 거에 너무 질리도록 당해가지고 충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특공대도 가다가 미군 경계부대에 다 걸려버립니다. 서해안 상륙분대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하필 육군이 아닌 해병 1사단 구역에 들어가는데 특히 1사단은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최정예여가지고 깨끗하게 관찰이 돼버립니다. 동해안에서도 해군 경계부대와 7사단을 발각해서 전멸합니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일본군의 공세, 야간 기습이 시작되었다는 작전 의도만 알려주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공세로 미군도 1,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지만 일본군은 병력의 15%를 상실해버립니다. 포병은 절반이 감소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전투가 끝났다 싶으면 좋은데 일본군의 저항이 역시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전투가 끝날 때까지 2주 동안 최대의 희생을 낳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미군은 5월 11일 슈리성 근방 13km까지 다가오게 되죠. 드디어 미 해병 1사단 7년대가 슈리사령부 북방에 있는 다케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다케시 고지는 중앙 핵심부여서 일본군 방어선을 양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생각했던 최후의 방어선의 한가운데가 뚫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더 심한 절정이 남아있습니다. 가운데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슈리를 뺑 둘러있는 고지에서 일본군이 격렬한 저항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고지들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전투는 무슨 전술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진창을 기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미 6해병사단의 경우에는 전투 공포증과 피로에 의한 전투 불능자가 사상자의 절반이었어요. 그래도 이 전선은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해서 미군이 슈리 사령부로 접근해오자 우시지마는 5월 23일에 슈리 방어선 포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니 아니요.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도 일본군은 지독하게 저항했습니다. 우시지마와 참모장 이사무 소장은 19일에 생존한 병사들에게 최후까지 싸워서 영원한 대의에 살라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진짜 6월 22일 최후까지도 싸웁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우시지마와 이사무는 전통 의식대로 할복을 했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오키나와 섬 남쪽 끝 마부니 언덕까지 밀려난 일본군에 오키나와 패전이 확실해졌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23일 우시지마가 할복을 하면서 남긴 말 때문이었어요. 허리와 다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라는 우시지마의 유언에 따라 오키나와 안에서는 미군과 접촉한 주민을 학살하거나 은신처에서 들킬까봐 우는 아이까지 죽이는 일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대항합니다. 80일이 넘는 전쟁으로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에서 미군은 2만 7천여 명, 일본군은 7만 4천여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만 명의 전사자는 누군가? 바로 오키나와 주민이죠.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 최악의 전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일본군의 야만적인 강요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들의 전근대적인 의식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민간인과 군인들의 차이를 자신들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은 역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난징 대학살입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가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저지른,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전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신 사이에 괴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은 이 마지막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